안녕하세요. 보더라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양의 한 연구소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북한 핵폐기 실험팀의 수석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실험장 불빛이 꺼졌습니다. 그녀는 핵을 버렸고 대신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이 영상은 실존 탈북 과학자들의 증언과 기록을 바탕으로 각색한 보더라인 오리지널 스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실험실의 불빛이 꺼졌다. 나는 그 순간 핵이 아니라 인간을 지키기로 했다. 첫 번째 막 불 꺼진 실험실. 금속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둔탁하고 무겁게 공기를 가르는 소리. 그 소리는 마치 관이 닫히는 것 같았다. 멀리서는 발전기가 낮게 웅웅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끝없이 반복되는 기계음. 그 소리만이 이곳이 살아있는 공간임을 증명했다. 평양 외곽. 산자락 깊숙한 곳에 숨은 비밀 연구소.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곳. 위성사진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 지하 3층 깊이에 파묻힌 콘크리트 요새. 그곳에서 그녀는 매일 새벽 어둠보다 먼저 깨어났다. 알람 시계는 새벽 4시 30분을 가리켰다. 하지만 그녀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떴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15년간 반복된 일상. 같은 시간, 같은 동작, 같은 두려움.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거울을 보았다. 40대 중반의 얼굴. 한때는 예뻤을 얼굴에 이제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눈가에 다크서클. 창백한 피부. 말라 비틀어진 입술. 햇빛을 본 지 얼마나 됐을까. 지하 연구소에서는 낮과 밤의 구분도 없었다. 그녀는 흰 방호복을 꺼냈다. 무거운 소재의 옷. 방사능 차단 기능이 있다고 했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다. 이미 몇몇 동료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졌다. 백혈병, 갑상선암, 피부괴사. 그들은 모두 조용히 사라졌다. 방호복을 입는 것은 의식과 같았다. 먼저 속옷 위에 얇은 내피를 입었다. 그 위에 방호복 하의, 그리고 상의. 지퍼를 목까지 올렸다. 장갑을 끼고 방호 마스크를 썼다. 마지막으로 고글을 착용했다. 이제 그녀는 사람이 아니라 하얀 유령 같았다. 복도로 나섰다. 냉기가 가득한 복도. 난방은 최소한으로만 가동되었다. 연구소 전력의 대부분은 실험 장비에 쓰였다. 사람의 체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천장은 낮았다. 고개를 들면 형광등이 바로 눈앞이었다. 공기는 묘하게 무겁고 답답했다. 환기 시스템은 작동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화학약품 냄새, 금속 냄새, 그리고 무언가 타는 듯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복도를 걷는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누군가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기침 소리도 없었다. 모든 소리가 허락되지 않는 공간. 침묵만이 지배하는 곳.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워야 했다. 그녀가 일하는 곳은 핵폐기 실험동 3구역이었다. 정확히는 플루토늄 분리 및 재처리 실험실, 핵무기 개발의 핵심 시설. 이곳에서 추출된 물질은 미사일 탄두에 장착되었다. 하나의 미사일이 하나의 도시를 지울 수 있었다. 실험실 문 앞에 섰다. 카드키를 꺼내 인식기에 갖다 댔다. 삑. 기계음이 울리고 문이 열렸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자동으로 닫혔다. 다시 잠겼다. 실험대 위에는 불빛이 켜져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차갑고 날카로운 빛. 푸른 형광등 불빛 아래 유리관 속에 담긴 흑갈색 물질이 보였다. 서서히 증발하며 흰 연기를 냈다. 그 물질에 가까이 다가갔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냄새는 스며들었다. 오래된 금속과 화약이 섞인 듯한 냄새. 독특하고 불쾌한 냄새. 그 냄새를 맡으면 항상 구역질이 났다. 그녀는 노트를 펼쳤다. 실험 기록부. 날짜와 시간을 적었다. 1998년 10월 15일. 새벽 5시. 플루토늄 239 분리 실험 62차. 펜을 들고 메모를 남겼다. 시료 상태 양호. 순도 98.3%. 예상 수율 초과. 실험 계속 진행. 그러면서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걸로 또 한 도시가 사라질 수 있겠지. 서울이든 도쿄든 워싱턴이든 이 작은 물질 하나가 수십만 명을 죽일 수 있다. 벽을 돌아보았다. 김일성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모습, 근엄하고 위험 있는 표정. 그 아래에는 붉은 글자가 있었다. 핵은 조국의 방패. 영원한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핵 강국을 건설하자. 그녀는 매일 아침 그 초상화 앞에서 충성을 다짐했다. 고개를 숙이고 가슴에 손을 얹고 경애하는 수령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문장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글자들이 어딘가 번지고 있었다. 초점이 맞지 않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노트 위에 잉크가 번졌다. 그녀는 재빨리 손을 거두었다. 가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안에는 작은 은색 저장 장치가 있었다.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작은 장치. 이건 단순한 기밀이 아니었다. 그녀의 15년 연구 데이터가 모두 담겨 있었다. 모든 실험 기록, 모든 수식, 모든 설계도, 그리고 그 안에는 또 하나의 파일이 숨겨져 있었다. 암호화된 폴더. 제목은 폐기 실험 중 사망자 명단. 그녀는 지난 15년간 이곳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기록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사, 실험 중 과열 폭발, 방사능 누출, 화학 물질 중독. 하지만 실제로는 살인이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살인. 그 명단에는 63명의 이름이 있었다.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청소부. 모두 이곳에서 일하다 죽었다. 그리고 모두 조용히 처리되었다. 장례식도 없었다. 묘비도 없었다. 그저 사라졌을 뿐이었다. 그날 아침 상부 보고 회의가 있었다. 새벽 6시 연구소 2층 회의실. 책임자들이 모두 모였다. 소장, 부소장, 각 구역 책임자들, 그리고 보위부 담당관. 회의는 항상 긴장된 분위기였다. 누구도 편하게 앉지 못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다. 소장이 보고를 시작했다. 지난주 실험 결과, 이번 주 실험 계획, 자원 배분, 인력 운용, 모든 것이 숫자로 보고되었다. 그때였다. 소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 서류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 가지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3구역에서 실험 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뛰었다. 3구역? 자신이 일하는 곳. 소장이 계속했다. 이 동무가 실험 중 과열 폐발로 순직했습니다. 동무는 충성스러운 과학자였습니다.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순직. 그 단어가 귓속을 파고들었다. 순직이 아니라 살해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동무는 지난주 실험 데이터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수치가 조작되었다고 말했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죽었다. 소장이 덧붙였다. 시신은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방사능 수치가 너무 높아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현장은 봉쇄되었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았다.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장례는 언제입니까? 그의 연구는 누가 이어받나요? 아무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누구도 울지 않았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었다. 슬퍼하는 표정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때 깨달았다. 이곳에선 사람보다 기계가 더 오래 산다. 사람은 소모품이었다. 달아 없어지면 교체하면 그만이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아무도 애도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실험실로 돌아왔다. 다시 혼자였다. 고요한 실험실.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실험대 앞에 섰다. 하지만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그때였다. 갑자기 형광등이 지지직거리는 소리를 냈다. 불안정한 전류, 깜빡이는 불빛, 그리고 갑자기 탁! 불이 꺼졌다. 순간 실험실이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정적이 흘렀다. 기계음도 멈췄다. 발전기의 진동만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었다. 쿵쾅쿵쾅. 귓속에서 울리는 심장 소리.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마스크 안에서 숨이 차올랐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여러 명의 발소리, 군화 소리, 규칙적이고 무거운 발걸음, 보이부의 순찰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저장 장치를 손에 꼭 쥐었다. 만약 들키면, 만약 발각되면, 그녀도 이 동무처럼 될 것이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복도를 지나 실험실 문 앞에서 멈췄다. 침묵, 긴 침묵. 그녀는 숨을 죽였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만 같았다. 카드키가 인식기에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삑, 기계음, 문이 열리는 소리. 그녀는 눈을 감았다. 끝났다. 이제 끝이다. 하지만 문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 반쯤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찰칵, 잠기는 소리. 발소리가 멀어졌다. 복도 저편으로 점점 멀어져 사라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차가운 바닥에 앉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마스크를 벗었다. 손이 떨려 제대로 벗겨지지 않았다. 몇 번이나 시도한 끝에 벗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땀이 흘렀다.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 잠시 후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형광등이 켜졌다. 기계들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윙윙거리는 소리,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 멀리서 라디오 잡음 같은 소리가 섞여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가운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휴대용 라디오, 작은 트랜지스터 라디오, 중국제 밀수품. 이것은 그녀의 유일한 외부 세계와의 연결고리였다. 밤마다 몰래 듣던 것. 이불 속에서 창문을 꼭 닫고 볼륨을 최소로 낮춰서 손끝이 떨리며 다이얼을 돌렸다. 지지직, 잡음, 여러 주파수를 넘나들었다. 북한 방송, 중국 방송, 러시아 방송, 그리고 그 주파수, 중국 단파 방송, 한국어로 방송하는 자유조선 방송. 여기는 자유조선 방송입니다.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오늘의 의학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의학정보. 그 단어에 심장이 뛰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계속되었다. 오늘은 간질 질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질은 뇌의 정기적 활동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과거에는 불치병으로 여겨졌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입니다. 간질은 치료됩니다. 그 한 문장, 그 짧은 한 문장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 라디오를 든 손이 굳었다. 그녀의 아이, 12살 아들. 지난해 학교에서 발작을 일으켰던 아이. 의사는 말했다. 정신결함, 선천적 뇌이상, 치료 불가능. 학교에서는 퇴학 통지서를 보냈다. 다른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집단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특수시설로 보내라고. 특수시설. 그곳은 사실상 격리 수용소였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가족도 면회할 수 없는 곳. 그녀는 아들을 보내지 않았다. 집에 가두었다. 이웃들 눈을 피해 창문 커튼을 치고 아무도 모르게 키웠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불치병이라던 그 병이 남한에서는 치료된다는 말이었다. 약물로 조절 가능하다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라디오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작은 주황색 표시등, 형광등 아래보다 그 작은 불빛이 더 따뜻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처음에는 한 방울, 그리고 줄줄이. 그녀는 라디오를 꼭 끌어안았다. 가슴에 안았다. 마치 아이를 안듯이. 어깨가 떨렸다. 소리 없이 울었다. 이채재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아이 쫓아버렸어. 불치병이라고 거짓말했어. 치료할 수 있는데 치료하지 않았어. 내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어.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다. 알람 사이렌.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 연구소 전체에 울려 퍼지는 소리. 그녀는 허겁지겁 라디오를 껐다. 가운 속 깊숙이 숨겼다. 그리고 저장 장치도 함께. 실험복 안쪽 비밀 주머니에. 실험실 전등이 다시 환하게 켜졌다. 모든 기계가 정상 작동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씨 하나가 타올랐다. 그리고 결심했다. 핵은 버린다. 이 연구도 버린다. 이 체제도 버린다. 이제 사람을 살릴 때다. 내 아이를 살릴 때다. 그녀는 실험대 앞에 섰다. 유리관 속 물질을 바라보았다. 흑갈색 플루토늄, 죽음의 물질. 이것으로 몇 개의 도시를 파괴할 수 있을까? 몇만 명을 죽일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것으로는 단 한 명도 살릴 수 없다. 내 아들 하나 살릴 수 없다. 그녀는 노트를 덮었다.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실험실을 둘러보았다. 15년을 보낸 곳, 인생의 절반을 바친 곳, 이제 떠날 곳. 창문은 없었다. 하늘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 위 어딘가에 하늘이 있다는 것을, 자유가 있다는 것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붉은 조명이 실험실을 물들였다. 비상등, 정기 점검 시간을 알리는 붉은 불빛. 그 빛 아래서 그녀의 흰 실험복이 흔들렸다. 마치 유령처럼, 아니 마치 천사처럼. 그녀는 마지막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보았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안녕. 이제 당신의 노예가 아니야. 실험실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는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이제 그 냉기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상쾌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 같았다. 그녀는 걸었다. 긴 복도를 따라. 형광등 불빛 아래를. 저 끝을 향해. 그녀의 발걸음은 확고했다.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결심만이 있었다. 살아남을 것이다. 탈출할 것이다. 아들을 데리고 국경을 넘을 것이다. 남한으로 갈 것이다. 아이를 치료받게 할 것이다.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임무였다. 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 복도 끝에서 그녀는 멈춰섰다. 뒤를 돌아보았다. 실험실 문이 보였다. 닫혀 있었다. 다시는 열지 않을 문.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갈라진 입술에서 피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 미소는 진심이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보았다. 앞으로만 갈 것이다.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심장이 뛰었다. 힘차게 뛰었다. 살아있다는 증거. 싸울 것이라는 다짐. 모든 것이 천천히 멀어졌다. 실험실, 연구소, 과거, 그리고 새로운 것이 가까워졌다. 자유, 희망, 미래.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계속 걸었다. 끝없이 걸었다. 그날의 결심이 그녀의 운명을 바꿀 것이었다. 그리고 아들의 운명도. 그리고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의 운명도. 하지만 그것은 아직 미래의 이야기였다. 지금은 단지 첫걸음일 뿐이었다. 하지만 모든 여정은 첫걸음에서 시작된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두렵지 않았다. 그래서 멈추지 않았다. 불빛이 깜빡였다. 다시 한번. 형광등이 지지직거렸다. 하지만 꺼지지 않았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꺾이지 않을 것이다. 꺼지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갈 것이다. 두 번째 막 보이부의 그림자. 복도 위로 구둣발 소리가 울렸다. 묵직하고 규칙적인 소리. 군화가 콘크리트 바닥을 때리는 소리.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모니터에서 신호음이 삐하고 울렸다.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증거. 그날 오후, 정확히는 오후 2시 45분, 연구소 정문에 낯선 차량 2대가 들어왔다. 검은색 승용차, 번호판은 평양 특수번호. 차창에는 검은 커튼이 쳐져 있었다.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보이부였다. 연구소 직원들은 모두 알았다. 저 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 차가 왜 오는지. 누군가 끌려갈 것이다. 누군가 사라질 것이다. 사람들은 눈을 피했다. 고개를 숙였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마치 눈이 마주치면 자신이 다음 대상이 될 것 같았다. 복도를 지나는 발걸음이 빨라졌다. 모두가 자신의 방으로 숨어들었다. 그녀는 실험실에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다시 주워 올렸다. 형광등 아래에서 글자들이 흔들렸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속삭이고 있었다. 오늘이 내 차례다.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다. 나를 데려갈 것이다. 그녀는 가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저장 장치가 있어야 할 자리. 비어 있었다. 어젯밤 이미 다른 곳에 숨겨두었다. 속옷 안쪽, 몸에 꿰매 넣었다. 문이 열렸다. 갑작스럽게, 노크도 없이, 경고도 없이, 우리 과학자 동무. 목소리가 들렸다. 차갑고 무표정한 목소리. 두 남자가 들어섰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둘. 민복을 입고 있었다. 파란색 인민복. 하지만 그들의 옷은 평범한 인민복이 아니었다. 재질이 달랐다. 재단이 달랐다. 보이부 특유의 옷. 그들의 표정에는 웃음이 없었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다.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한 명은 검은 팔찌를 차고 있었다. 가죽 팔찌. 그 안에는 수갑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건 체포 신호나 다름없었다. 저 팔찌를 찬 자가 오면 그 다음은 정해져 있었다. 조사, 신문, 그리고 사라짐. 조사실로 가시죠. 나이 든 쪽 남자가 말했다. 명령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안이 바짝 말랐다. 침을 삼켰다. 목이 따가웠다. 가운을 벗었다. 옷걸이에 걸었다. 손이 떨려 제대로 걸리지 않았다. 가운이 바닥에 떨어졌다. 다시 주워 걸었다. 복도로 나섰다. 두 남자가 그녀의 양옆을 걸었다. 호의가 아니라 감시였다. 도망칠 수 없게, 저항할 수 없게. 복도는 길고 조용했다.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끝이 보이지 않았다. 발소리만이 울렸다. 그녀의 발소리, 그리고 두 남자의 군화 소리. 발소리가 벽에 부딪혀 돌아왔다. 메아리가 복도를 채웠다. 리듬이 있었다. 쿵, 쿵, 쿵. 마치 북소리 같았다. 처형장으로 가는 북소리. 지나가는 동료들이 보였다. 그들은 눈을 피했다. 고개를 돌렸다. 못 본 척했다. 아는 척하면 안 되니까. 동정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자신도 의심받으니까. 그녀는 문득 손가락 끝에 남은 냄새를 느꼈다. 라디오 냄새. 오래된 플라스틱과 금속 냄새. 어젯밤 라디오를 만졌던 손. 그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어젯밤 라디오의 푸른 불빛이 아직 손 안에 남아 있었다. 작고 희미한 불빛. 하지만 그 빛이 그녀에게는 희망이었다. 바깥 세상과의 연결. 자유의 증거. 그 냄새가 들키면 끝이었다. 보이부 요원들은 훈련받은 자들이다. 미세한 것도 놓치지 않는다. 냄새 하나로도 의심한다. 조사실 문이 보였다. 회색 철문.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문. 손잡이는 녹슬어 있었다. 문이 열렸다. 안은 더 차가웠다. 난방이 되지 않는 방. 창문도 없었다. 형광등 하나만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벽에는 김정은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젊은 얼굴. 근엄한 표정. 그 아래에는 붉은 글자. 인민의 적을 가차없이 처단하자. 탁자가 방 중앙에 놓여 있었다. 낡은 나무 탁자. 의자 2개. 하나는 그녀를 위한 것. 다른 하나는 신문관을 위한 것. 탁자 위에는 작은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검은색 플라스틱 녹음기. 릴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이미 녹음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가 들어오기 전부터 앉으시오. 요원이 말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았다. 딱딱한 나무 의자. 등받이도 없었다. 불편하게 만든 의자. 요원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서류 몇 장을 펼쳤다. 그녀의 인적사항, 근무 기록, 가족관계,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요원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다.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 심리적 압박. 그것이 그들의 기술이었다. 자네 집에서 수상한 전파가 감지됐다. 요원이 입을 열었다. 갑작스러운 질문. 예고 없는 공격.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무릎 위에 올린 손.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요원의 눈이 그 떨림을 포착했다. 전파요.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침을 삼키고 다시 말했다. 무슨 전파 말입니까? 그래.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밤 11시 27분. 자네 집 화장실 창문에서 푸른빛이 새어나왔다더군. 이웃 주민의 제보가 있었네. 요원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흑백 사진. 야간 촬영.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확실했다. 창문이 보였다.
그 창문에서 푸른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라디오였다. 그녀의 라디오. 어젯밤 듣던 그 라디오. 창문을 완전히 가리지 못했던 것이다. 커튼 사이로 빛이 새어나갔던 것이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진정하려고 애썼다. 손을 꼭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통증으로 정신을 붙잡았다. 그건 실험 자료를 보던 조명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최대한 침착하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눈이 침침해서 작은 조명을 켜놓고 봤습니다. 요원은 그녀를 빤히 바라봤다.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몇 초가 흘렀다. 아주 긴 몇 초. 그럼 다행이군. 요원이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믿음이 없었다. 오히려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거짓말인 줄 알지만 일단 넘어가겠다는 뜻. 녹음기의 붉은 불빛이 깜빡였다. 릴이 계속 돌아갔다. 지지직, 미세한 잡음. 모든 대화가 기록되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요원이 다시 입을 열었다. 자네 아들, 리 준혁이라고 했나? 작년에 학교에서 퇴학당했지. 그녀의 심장이 멈췄다. 아들. 그들이 아들을 언급했다. 위협이었다. 노골적인 위협. 네. 그녀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무슨 병이더라. 요원이 서류를 뒤적였다. 아, 정신결함. 간질이라고 했나? 치료가 안 된다며. 네.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렇습니다.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안 됐군. 하지만 목소리에는 동정이 없었다. 아이가 힘들겠어. 어머니도 힘들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차올랐다. 참았다. 울면 안 됐다. 약함을 보이면 안 됐다. 요원이 서류를 덮었다. 좋아. 오늘은 이만하지. 하지만 조심하게. 우리는 항상 지켜보고 있네. 그녀는 시선을 돌렸다. 벽시계를 보았다. 오래된 둥근 시계.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다. 틱, 탁, 틱, 탁. 그 소리 하나가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다. 아니면 너무 빠르게 가는 것 같았다. 감각이 흐려졌다. 일어나도 되나요? 그녀가 물었다. 그래. 요원이 손을 흔들었다. 가보게. 하지만 기억하게. 우리는 항상 지켜보고 있다네. 조사가 끝났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휘청거렸다. 탁자를 붙잡고 균형을 잡았다.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의 공기가 조금 더 따뜻했다. 아니, 덜 차가웠다. 숨을 크게 쉬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복도를 걷는데 느껴졌다. 시선. 수십 개의 시선. 궁금증. 의심. 두려움. 누군가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구역 연구원. 박 연구원. 그가 가까이 다가왔다. 살짝 속삭였다. 어젯밤 누가 불을 껐지. 작은 목소리. 하지만 의미는 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대답하면 안 됐다. 반응하면 안 됐다. 그 말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우리도 알고 있다는 암시였다. 자네가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챘다는 것을. 실험실로 돌아왔다. 문을 닫았다. 등을 문에 기댔다. 무릎이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이를 딱딱 부딪혔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공포 때문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 밤 10시가 넘었다.
집 앞 골목에 낯선 차량이 서 있었다. 검은색 승용차. 오늘 오후 연구소에 왔던 그 차. 보이부 차량. 엔진은 꺼져 있었다. 하지만 불빛은 켜져 있었다. 차 안에 작은 불빛, 계기판 불빛, 누군가 안에 있다는 증거. 그 불빛이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왔다. 그녀의 집 창문, 얇은 커튼, 빛이 투과되어 들어왔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었다. 조용히, 소리 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문은 삐걱거렸다. 오래된 문, 안으로 들어갔다. 신발을 벗었다. 거실로 들어갔다.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 화장실로 갔다. 라디오가 있던 곳, 선반 위. 하지만 그대로 둘 수 없었다. 그들이 집수색을 할 것이다. 오늘 아니면 내일. 그녀는 라디오를 집었다. 작고 낡은 라디오. 15년을 함께한 라디오. 유일한 친구. 유일한 창문. 변기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라디오를 물속에 던져 넣었다. 첨벙. 물소리가 짧게 울렸다. 물이 튀었다. 물을 내렸다. 우르르. 물소리가 화장실을 채웠다. 라디오는 물과 함께 내려갔다. 사라졌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바깥 세상과의 연결. 이제 완전히 혼자였다. 이제 끝이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돌아갈 수 없다. 이제 앞으로만 가야 한다. 거실로 돌아왔다. 아들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들은 아직 자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갔다. 아들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약병이 들려 있었다. 간질 억제제. 북한에서 만든 약. 효과가 별로 없는 약. 아들은 알약 하나를 입에 넣었다. 물을 마셨다. 삼켰다. 얼굴을 찌푸렸다. 쓴맛. 그녀는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들을 끌어안았다. 작고 마른 몸. 뼈가 만져졌다. 영양실조. 제대로 먹지 못했다. 조금만 버티자. 그녀가 속삭였다. 곧 나가자. 더 나은 곳으로.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 작은 목소리. 우리 탈북하는 거야. 그 단어. 탈북. 말해서는 안 되는 단어. 생각해서도 안 되는 단어.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말로 하는 순간 현실이 된다. 돌이킬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곧 그래였다. 아이도 알았다. 엄마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언제? 아이가 물었다. 곧. 그녀가 대답했다. 아주 곧.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렵지 않은 것 같았다. 오히려 기대하는 것 같았다. 이곳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 잠을 자야지. 그녀가 말했다. 내일 준비해야 할 게 많아. 아이는 누웠다. 이불을 덮었다. 눈을 감았다.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차가운 이마. 방을 나왔다. 거실 창문으로 갔다. 커튼을 살짝 걷었다. 밖을 내다보았다. 차는 아직 거기 있었다. 불빛도 여전히 켜져 있었다. 누군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밤새도록. 그날 새벽. 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킬 무렵. 복도 끝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 어둠을 가르는 소리. 그녀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차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전화벨이 계속 울렸다. 누가 받지 않으면 계속 울릴 것이었다. 이웃들이 깰 것이었다. 그녀는 몸을 떨며 일어났다. 복도로 나갔다. 공동 전화기가 있는 곳. 아파트 복도 끝.
전화기는 오래된 회색 다이얼식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몸체, 금이 간 수화기. 수화기를 들었다. 귀에 댔다. 차가운 플라스틱. 여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수화기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 목소리.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 누군지 알 수 없었다. 당신. 목소리가 말했다. 오늘 나가지 않으면 못 나가. 짧은 문장.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경고. 아니 충고. 누구세요? 그녀가 물었다. 대답 대신 숨소리만 들렸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끊겼다. 뚝, 뚝, 뚝. 신호음만 울렸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수화기를 든 채, 귀에 댄 채, 신호음을 들으며 손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다. 아까 화장실에서 손을 씻었을 때 라디오를 버린 후 물기가 마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복도 창문 너머 멀리 주체탑이 보였다. 붉은 불빛, 밤하늘에 떠 있는 붉은 별. 주체탑의 붉은 불빛이 눈 위로 번지고 있었다. 어젯밤 내린 눈, 하얀 눈 위에 붉은 빛. 마치 피가 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핵이 아니라 사람을 지켜야 해. 내 아들을, 생명을. 그 순간 밖에서 소리가 났다. 쿵, 쿵, 쿵. 문 두드리는 소리. 현관문이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새벽 4시에 이 시간에 문을 두드릴 사람은 하나뿐이었다. 보이부였다. 그들이 왔다. 마침내 왔다. 그녀는 재빨리 방으로 달려갔다. 저장 장치를 꺼냈다. 숨겨둔 곳에서 작은 은색 장치, 저장 장치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 속옷을 입었다. 저장 장치를 속옷 안쪽에 꿰매 넣기 시작했다. 바늘과 실, 항상 준비해 두었던 것. 손이 떨렸다. 바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손가락을 찔렀다. 피가 났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되었다. 더 세게, 더 급하게, 쿵쿵쿵. 열어. 목소리가 들렸다. 보이부다. 문을 열어. 그녀는 마지막 바느질을 끝냈다. 저장 장치가 속옷 안에 숨겨졌다. 보이지 않았다. 만져도 잘 느껴지지 않았다. 옷을 입었다. 두꺼운 옷. 여러 겨. 추운 날씨 때문이기도 했지만 준비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그리고 가만히 창문 쪽을 바라봤다. 커튼을 걷었다. 밖을 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거세게 내렸다. 바람도 불었다. 눈보라. 오늘이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오늘 나가야 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다. 잠시 정적. 그리고 다른 소리가 들렸다. 열쇠 소리. 자물쇠를 여는 소리. 그들은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다.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문을 부수지 않아도 됐다. 그녀는 아들의 방으로 갔다. 아이를 깨웠다. 준혁아, 일어나. 지금 가야 해. 아이는 눈을 떴다. 졸린 눈. 하지만 엄마의 표정을 보고 깨어났다. 무슨 일인지 알았다. 옷을 입어. 그녀가 말했다. 빨리. 따뜻하게. 아이는 재빨리 옷을 입었다. 여러 겨. 외투까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삐걱. 경첩 소리. 발소리. 여러 명의 발소리.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창문으로 갔다. 거실 창문. 뒤쪽 창문.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이쳤다.
눈이 얼굴에 날아왔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밖을 내다보았다. 3층, 높지 않았다. 뛰어내릴 수 있었다. 아래는 눈이 쌓여 있었다. 완충 역할을 할 것이었다. 준혁아, 그녀가 말했다. 엄마를 믿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결연했다. 그녀는 아이를 먼저 창문 밖으로 내보냈다. 창틀에 앉혔다.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놓았다. 아이가 떨어졌다. 푹. 눈 속으로. 아이는 바로 일어났다. 다친 것 같지 않았다. 손을 흔들었다. 그녀도 창문으로 나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현관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있어? 나와. 하지만 그녀는 이미 떨어지고 있었다. 눈 속으로. 자유를 향해. 그리고 그 순간 심장 소리만 남았다. 쿵쾅, 쿵쾅, 쿵쾅. 살아있다는 증거. 싸우고 있다는 증거.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 바람 소리가 들렸다.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 얼음을 깨는 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들렸다. 국경 수비대의 궁견. 그 소리는 죽음의 경고였다. 새벽 2시. 정확히는 새벽 2시 13분. 압록강은 완전히 얼어 있었다. 겨울의 추위가 강물을 얼렸다. 하지만 그 얼음은 믿을 수 없었다. 곳곳에 약한 부분이 있었다. 물이 흐르는 곳, 얼음이 얇은 곳,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빠져 죽는다. 달빛이 물 위에 반사되었다. 희미하고 창백한 빛, 눈과 얼음의 경계가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하얗게 뒤덮여 있었다. 어디가 강이고 어디가 땅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작고 차가운 손. 아이의 손은 얼음장 같았다. 장갑을 꼈지만 소용없었다. 추위는 모든 것을 관통했다. 한 발. 그녀는 얼음 위에 발을 디뎠다. 조심스럽게 체중을 천천히 실었다. 얼음이 삐걱거렸다. 하지만 깨지지는 않았다. 또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무릎까지 눈이 쌓여 있었다. 아니, 무릎 아래는 얼음 밑이었다. 발이 물속으로 빠져들었다. 차가운 물, 뼈를 파고드는 추위. 입에서는 하얀 숨이 터져 나왔다. 빠르고 거친 호흡. 공기가 폐를 찔렀다. 너무 차가워서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조용히. 그녀가 속삭였다. 아들에게. 절대 소리 내지 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입을 꽉 다물고 이를 악물고 추위를 참으며 뒤에서 브로커가 손짓했다. 40대 중반의 조선족 남자. 이 일을 10년째 하고 있다고 했다. 얼굴은 무표정했다. 감정이 없었다. 그에게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돈을 버는 일이었다. 지금이야. 브로커가 말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얼음이 녹기 전에. 빨리.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장 장치를 확인했다. 속옷 안쪽에 꿰매진 것. 손으로 만져봤다. 아직 거기 있었다. 작고 딱딱한 감촉. 그것만이 이 가족의 생명줄이었다. 15년 연구 데이터, 핵 기밀, 그리고 사망자 명단. 이것을 팔아서 정착 자금을 마련할 것이다. 이것이 아들의 치료비가 될 것이다. 걸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조심스럽게.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렸다. 때로는 우두둑 소리가 났다. 금이 가는 소리.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10m, 20m, 30m. 강의 중앙으로 갔다. 가장 위험한 구간. 물이 가장 빠른 곳. 얼음이 가장 약한 곳. 그때였다.
강 건너편에서 불빛이 보였다. 작은 불빛, 손전등, 아니 플래시. 어둠 속에서 플래시가 번쩍였다. 한 번, 두 번, 신호였다. 하지만 누구의 신호인가? 중국 쪽 브로커인가? 아니면 북한 경비대인가? 그녀는 멈춰섰다. 브로커도 멈췄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침묵, 긴 침묵. 그리고 총성이 터졌다. 탕, 날카롭고 큰 소리. 공기를 가르는 소리. 물 위에 파문이 퍼졌다. 얼음이 깨지며 물이 튀었다. 총알이 빗나갔다. 하지만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엎드려. 브로커가 외쳤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몸을 던졌다. 얼음 위에 차갑고 딱딱한 얼음.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우두둑. 쩍. 금이 퍼져나갔다. 거미줄처럼. 그리고 무너졌다. 얼음이 깨졌다. 그녀와 아이는 물속으로 빠져들었다. 찬물이 폐로 밀려들어왔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코로, 입으로 물이 들어왔다. 목을 타고, 폐로, 차가움, 상상할 수 없는 차가움.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었다. 손끝이 느껴지지 않았다. 발끝도, 얼굴도. 하지만 아이는 놓지 않았다. 팔에 꼭 안고 있었다. 아이를 느낄 수 있었다. 작은 몸, 떨리는 몸. 눈을 떴다. 물속, 어둡고 흐렸다. 하지만 무언가 빛났다. 은색, 작은 은색 물체. 저장 장치였다. 속옷에서 빠져나온 것. 실밥이 풀렸나 보다. 그것이 물속에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마치 별 같았다. 떨어지는 별. 그녀는 손을 뻗었다. 저장 장치를 잡았다. 손에 쥐었다. 꽉. 그리고 발을 찼다. 위로. 수면을 향해. 한 손으로는 아이를. 다른 손으로는 저장 장치를. 머리가 수면 위로 나왔다. 공기. 차갑지만 공기. 숨을 들이마셨다. 깊게. 거칠게. 기침이 나왔다. 물을 뱉었다. 코에서. 입에서. 아이. 아이도 숨을 쉬고 있었다. 기침하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얼음 가장자리를 잡았다. 날카로운 얼음. 손이 베었다. 피가 났다. 하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추위가 고통을 지웠다. 그녀는 아이를 밀어 올렸다. 얼음 위로. 아이가 기어 올랐다. 온몸이 젖어 있었다. 옷이 무거웠다. 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도 기어 올랐다. 팔에 힘을 주어 온몸을 끌어올렸다. 얼음 위에 누웠다. 숨이 가쁘게 터졌다. 하, 하, 하. 폐가 타는 것 같았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 떨리는 목소리. 살았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힘이 없었다. 오직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 검은 하늘. 별이 보였다. 많은 별들. 평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 그리고 동쪽 하늘. 수평선 너머. 한 줄기 빛이 보였다. 새벽빛이었다. 동쪽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어둠이 물러가고 있었다. 빛이 오고 있었다. 그 빛은 평양에서 본 어떤 불빛보다 따뜻했다. 형광등보다, 주체탑 불빛보다, 실험실 푸른 빛보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입술이 얼어붙어 있었지만, 갈라져 피가 났지만, 미소를 지었다. 일어나. 브로커의 목소리. 빨리. 경비대가 온다.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아이를 일으켰다. 손을 잡고 다시 걸었다. 남은 거리 50m.
40m, 30m, 발이 무거웠다. 젖은 옷, 얼어붙은 신발, 온몸이 납덩이 같았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계속 걸었다. 한 걸음씩, 앞으로만. 20m, 10m, 5m, 그리고 마침내 땅, 중국 땅, 강 건너편, 발밑에 감촉이 달랐다. 얼음이 아니라 흙, 눈 덮인 흙, 하지만 단단한 땅. 그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땅에 손을 댔다. 차갑지만 단단한 땅.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땅. 울음이 터져 나왔다. 소리 없이, 눈물만.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뺨을 타고 흘렀다. 했다. 해냈다. 살았다. 며칠이 지났다. 정확히는 사흘. 그녀는 중국의 한 조선족 마을에 숨어 있었다. 작은 마을. 국경에서 10km 떨어진 곳. 헛간. 낡은 헛간에 숨었다. 건초 더미 사이. 소 한 마리와 함께. 바깥에서는 닭이 울었다. 꽃기호. 아침을 알리는 소리. 개 짖는 소리도 이어졌다. 멍멍. 일상의 소리. 하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소리가 위협이었다. 발소리가 들리면 숨을 죽였다. 차 소리가 들리면 몸을 웅크렸다. 공안이 올까봐. 북한 요원이 올까봐. 몸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감기에 걸렸다. 열이 났다. 기침이 났다. 온몸이 쑤셨다. 입술은 갈라졌다. 피가 마르고 다시 터지고를 반복했다. 물을 마셔도 나아지지 않았다. 건조한 공기, 난방도 없는 헛간.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여전히 빛났다.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아직 살아야 했다. 아이는 조금 나았다. 젊어서, 회복력이 있어서. 열은 떨어졌다. 기침도 줄었다. 하지만 발작이 왔다. 간질 발작. 갑자기, 경고 없이 아이가 쓰러졌다. 몸이 경직되었다. 떨렸다. 눈이 뒤집혔다. 입에서 거품이 나왔다. 그녀는 아이를 옆으로 눕혔다. 배웠던 대로 기도를 확보했다. 혀를 삼키지 않도록. 1분, 2분, 3분. 발작이 멈췄다. 아이가 숨을 쉬었다. 가빠지만 규칙적으로. 그녀는 아이를 안았다. 꽉. 식은 땀으로 젖은 몸. 떨리는 몸. 곧 괜찮아질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조금만 더 참아. 곧 병원에 갈 거야. 제대로 된 병원. 약을 받을 거야. 제대로 된 약. 문이 열렸다. 헛간 문. 삐걱거리며. 브로커였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다. 빵, 물, 약간의 음식. 먹어. 브로커가 말했다. 힘을 내야 해. 아직 멀었어. 그녀는 빵을 받았다. 딱딱한 빵. 며칠 된 것 같았다. 하지만 먹었다. 씹기 힘들었다. 삼키기 힘들었다. 하지만 먹어야 했다. 아이에게도 주었다. 작은 조각들로 뜯어서. 아이는 천천히 먹었다. 이제 태국으로 간다. 브로커가 말했다. 마지막이야.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끝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탈북 루트. 북한 마이너스 중국 마이너스 태국 마이너스 한국. 먼 길. 위험한 길. 언제? 그녀가 물었다. 오늘 밤. 브로커가 대답했다. 트럭이 와. 숨어서 가는 거야. 닷새 걸려. 그녀는 가방을 확인했다. 작은 배낭. 안에는 젖은 옷들. 마른 옷 몇 벌. 그리고 저장장치. 저장장치를 꺼냈다. 은색 금속. 작지만 무거웠다. 무게가 아니라 의미가.
그녀는 손끝으로 만지며 속삭였다. 핵을 버리고 진실을 가져간다. 이것이 증거다. 이것이 무기다. 더 이상 죽음의 무기가 아니라 생명의 무기, 진실의 무기. 밤이 되었다. 트럭이 왔다. 낡은 화물 트럭. 중국 번호판. 짐칸에 숨었다. 그녀와 아이. 그리고 다른 탈북자 5명. 모두 헛간에 숨어 있던 사람들. 짐 사이의 작은 공간. 거기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좁았다. 숨이 막혔다. 공기가 부족했다. 트럭이 출발했다. 덜컹거리며 비포장도로 온몸이 흔들렸다. 머리가 짐에 부딪혔다. 아팠다. 중국과 태국 국경선. 닷새가 걸렸다. 실제로는 엿새. 먹을 것이 부족했다. 하루에 빵 한 조각. 물 한 컵.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다. 아이는 또 발작을 했다. 트럭 안에서, 좁은 공간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 다른 탈북자들이 도왔다. 함께 아이를 눕혔다. 기도를 확보했다. 손을 잡아주었다. 모두 같은 처지였다. 모두 북한에서 왔다. 모두 살기 위해 도망쳤다. 서로를 이해했다. 서로를 도왔다. 밤이 되면 추웠다. 서로 몸을 기대어 체온을 나눴다. 아이를 가운데 두고 가장 따뜻한 곳에 그 밤, 국경선을 넘던 밤, 검문이 있었다. 트럭이 멈췄다. 목소리들이 들렸다. 중국어, 태국어,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긴장감은 느껴졌다. 모두 숨을 죽였다.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 내지 않았다. 한 사람이 기침을 참지 못했다. 작은 기침. 하지만 고요 속에서 컸다. 밖에서 소리가 멈췄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트럭 뒤로 짐칸 문이 열렸다. 불빛이 들어왔다. 손전등 불빛. 그녀는 눈을 감았다. 기도했다. 제발, 제발 지나쳐라. 손전등 불빛이 짐을 비췄다. 여기저기, 천천히. 그리고 멈췄다. 누군가를 비췄다. 오래, 침묵, 긴 침묵. 그리고 문이 닫혔다. 다시 어둠. 트럭이 출발했다. 통과했다. 살았다.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조용히, 하지만 깊게. 버스 안. 태국 국경을 넘어 방콕으로 가는 버스. 밤. 공기가 숨막히게 더웠다. 열대 기후. 습했다. 땀이 흘렀다. 하지만 북한의 추위보다 나았다. 중국 헛간의 냉기보다 나았다. 그녀는 창밖을 봤다. 산. 높은 산. 산 위에서 별빛이 흐르고 있었다. 무수한 별들. 쏟아질 것 같은 별들. 평양에서 본 적 없는 별들. 아이는 졸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작은 숨소리, 규칙적인 숨소리, 평화로운 숨소리. 그녀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감쌌다.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손이 더러워도 그녀는 생각했다. 핵을 만들었던 손이어도 죽음을 만들었던 손이어도 이제는 살릴 수 있다면 괜찮아. 이 손으로 아이를 살릴 거야. 이 손으로 진실을 전할 거야. 이 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버스는 밤새 달렸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마을을 지나고, 그리고 마침내 방콕, 큰 도시, 불빛이 가득한 도시, 한국 대사관. 거기서 일주일을 기다렸다. 서류 작업, 심사, 인터뷰,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표, 인천행, 비행기 착륙음이 들렸다. 우웅, 낮고 긴 소리,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소리, 덜컹, 공항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각 오후 3시입니다. 한국어, 그녀의 언어. 하지만 억양이 달랐다. 부드러웠다. 따뜻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인천공항 입국 게이트. 그녀는 마침내 한국 땅에 발을 디뎠다. 천천히, 한 발씩, 신중하게, 숨을 들이켰다. 깊게, 천천히, 공기의 냄새가 달랐다.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먼지가 없었다. 화학약품 냄새가 없었다. 금속 냄새가 없었다. 오히려 향기가 났다. 무슨 향기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좋았다. 평화로웠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눈물이 났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시야가 흐려졌다. 눈물이 차올랐다. 참으려 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뺨을 타고, 턱으로, 입국 게이트 앞, 국가정보원 요원이 서 있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 30대 후반, 부드러운 인상, 이제 안전합니다. 요원이 말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멈췄다. 대형 스크린, 공항 천장에 매달린 큰 화면.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실시간 뉴스, 붉은 자막. 핵 폐기 실험 중 사망자 7명. 평양 공식 발표. 그녀의 손이 멈췄다. 걷던 발걸음이 멈췄다. 숨이 막혔다. 심장이 멎은 것 같았다. 화면, 뉴스 화면. 영상이 나왔다. 평양의 모습, 연구소의 모습, 흐릿한 영상, 멀리서 찍은 것, 그리고 이름들, 사망자 명단, 7명의 이름. 우리 박사, 그 이름이 보였다. 또렷하게, 그녀의 동료였다. 같은 실험실에서 일했던 사람, 10년을 함께 일했던 사람, 점심을 함께 먹었던 사람, 그녀 대신 죽은 사람, 그녀가 도망친 후 그녀의 자리를 대신한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 그녀는 주저앉았다. 무릎이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10초였다. 단 10초. 뉴스를 본 시간. 10초. 하지만 그 10초 만에 모든 충성이 무너졌다. 15년간 쌓았던 모든 것, 믿었던 모든 것, 붕괴되었다. 체제에 대한 충성, 수령에 대한 믿음, 조국에 대한 자부심, 모두 거짓이었다. 사람을 죽이는 체제, 진실을 숨기는 체제, 한 사람의 탈출을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 메우는 체제. 눈물과 콧물이 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다. 추하게, 보기 흉하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소리가 나왔다. 울음소리, 억눌렀던 울음, 15년간 참았던 울음, 압록강에서도 참았던 울음, 트럭 안에서도 참았던 울음, 모두 터져나왔다. 크게, 거칠게. 요원이 다가왔다. 무릎을 굽혔다.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괜찮습니까? 요원이 물었다. 걱정스러운 표정.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목이 메어 말이 끊겼다. 이게 사람이 사는 나라야. 요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공항 안내음이 멈췄다. 잠시 정적.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보았다. 하지만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다. 동정하는 눈빛, 이해하는 눈빛, 그리고 다시 심장 박동 소리. 쿵쾅, 쿵쾅, 쿵쾅.
살아있다는 증거. 조용한 피아노 선율이 들렸다. 공항 배경음악. 부드럽고 평화로운 선율.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요원이 부축했다. 아이도 엄마를 붙잡았다. 그녀는 공항의 밝은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 걸음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손에는 아직 저장 장치가 들려 있었다. 꼭 쥐고 있었다. 은색 금속, 공항 불빛이 반사되었다. 저장 장치에서 빛이 반짝였다. 마치 눈물처럼, 마치 희망처럼. 그녀는 걸으며 속으로 말했다. 나는 핵을 버렸다. 죽음의 무기를 버렸다. 거짓된 충성을 버렸다.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났다. 다시, 새롭게, 진실하게. 더 이상 체제의 부품이 아니다. 더 이상 숫자가 아니다.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앞으로 걸었다. 출구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자유를 향해, 그리고 그 뒤로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하지만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 희미한 빛이 남았다. 희망의 빛, 보더라인 오리지널, 핵을 버린 여자, 한 여자의 이야기, 탈출의 이야기, 생존의 이야기, 그리고 재탄생의 이야기. 끝. 하지만 새로운 시작. 네 번째 막 한국에서 단 10초 만에 무너진 충성. 비행기 착륙음이 들렸다. 우웅. 낮고 긴 소리. 기체 전체가 진동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각 오후 3시 45분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그 짧은 순간의 정적.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순간. 비행기 바퀴가 땅에 닿았다. 쿵. 충격이 전해졌다. 의자가 흔들렸다. 그녀의 몸도 흔들렸다. 그녀의 심장이 2번 뛰었다. 쿵쾅, 쿵쾅. 그 소리가 기내 엔진 소리보다 컸다. 귓속에서 울렸다. 온몸에서 느껴졌다. 이게, 그녀는 생각했다. 진짜야. 정말 도착한 거야. 대한민국, 남한, 자유의 땅. 옆자리의 아들이 속삭였다. 엄마, 작은 목소리. 이게 진짜야.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창밖으로 햇살이 내려왔다. 따뜻한 빛, 부드러운 빛,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 그 빛은 그녀가 평생 처음 본 자유의 색이었다. 북한에서 본 햇빛과 달랐다. 같은 태양이지만, 같은 빛이지만, 느낌이 달랐다. 무겁지 않았다. 짓누르지 않았다. 감시하지 않았다. 그저 따뜻하게 비쳤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췄다.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졌다. 탁!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짐을 꺼냈다. 서둘렀다. 서로 밀고 당겼다. 소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못했다. 의자에 앉은 채 멍하니 현실감이 없었다. 아들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가야 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의자를 붙잡았다. 짐, 작은 배낭 하나. 그것이 전부였다. 그 안에 든 것, 옷 몇 벌, 그리고 저장 장치. 통로로 나왔다.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씩 사람들의 뒤를 따라 비행기 문을 나섰다. 복도, 공항 복도, 길고 밝은 복도. 벽이 유리였다. 투명한 유리. 밖이 보였다. 활주로가 보였다. 비행기들이 보였다. 하늘이 보였다.
그녀는 걸으며 유리를 만졌다. 차갑고 매끄러웠다. 손자국이 남았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에스컬레이터, 움직이는 계단. 처음 봤다. 어떻게 타는지 몰랐다. 아들이 먼저 탔다. 자연스럽게 태국에서 배운 것 같았다. 그녀도 따라 탔다.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계단이 움직였다. 아래로 내려갔다. 신기했다. 움직이지 않아도 내려간다. 걷지 않아도 목적지에 도착한다. 입국 게이트, 길게 늘어선 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권을 내밀고 확인을 받고 통과했다. 그녀의 차례가 왔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 부드러운 인상, 서류를 건넸다. 탈북자 입국 증명서, 임시 신분증.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안전합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눈앞의 풍경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바닥, 공항 바닥, 반짝였다. 대리석, 흰색 대리석, 광택이 났다. 거울처럼 깨끗했다. 먼지 하나 없었다. 얼룩 하나 없었다. 북한의 병원 수술실보다 더 하였다. 천장, 높은 천장, 유리와 강철로 만든 천장.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기둥, 곳곳에 서 있는 기둥, 흰색 기둥, 깨끗한 기둥, 쓰레기 하나 없었다. 화장실 표지판이 보였다. 그녀는 화장실로 갔다. 아들과 함께 문을 열었다. 자동문이었다. 손을 대지 않아도 열렸다. 센서가 감지했다. 안으로 들어갔다. 밝았다.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깜빡이지 않았다. 안정적인 전기. 거울. 큰 거울. 벽 전체가 거울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봤다. 낯선 얼굴. 야윈 얼굴. 주름진 얼굴. 피곤한 얼굴. 하지만 살아있는 얼굴. 화장실 칸으로 들어갔다. 볼일을 봤다. 변기가 깨끗했다. 냄새도 없었다. 나왔다. 세면대로 갔다. 손을 씻으려고. 세면대. 하얀 도자기 세면대. 금이 없었다. 녹도 없었다. 수도꼭지. 은색 수도꼭지. 광택이 났다. 손을 가져갔다. 수도꼭지 아래로. 그 순간 물이 나왔다. 자동으로. 센서가 감지해서 물줄기, 맑은 물줄기, 투명한 물, 깨끗한 물, 그리고 따뜻했다. 따뜻한 물, 온수, 김이 올랐다. 손등 위로 물줄기가 흘러내렸다. 따뜻한 감촉, 부드러운 감촉. 그녀는 무심코 손을 씻었다. 비누를 짰다. 자동 비누 디스펜서. 손을 가져가면 비누가 나왔다. 거품이 났다. 부드러운 거품, 하얀 거품. 물로 씻어냈다. 따뜻한 물로. 깨끗하게. 손이 깨끗해졌다. 15년간 핵무기를 만들던 손. 죽음을 만들던 손. 이제 깨끗해졌다. 그 순간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다. 미세하게. 그리고 점점 크게. 따뜻해. 그녀가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손바닥에 물 한 줄기. 그것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단 10초였다. 10초 만에 그녀는 평생의 믿음을 잃었다. 북한에서는 물이 차가웠다. 항상 차가웠다. 겨울에는 얼었다. 온수가 나오지 않았다. 전기가 부족했다. 난방이 되지 않았다. 손을 씻으면 손이 얼었다. 빨간색으로 변했다.
동상에 걸렸다. 갈라졌다. 하지만 여기는 물이 따뜻했다. 자동으로 나왔다. 비누도 자동이었다. 모든 것이 편리했다. 모든 것이 깨끗했다. 이게 그녀는 생각했다. 사람이 사는 나라구나.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작은 목소리로 이게 사람이 사는 나라구나. 옆에 있던 아들이 돌아봤다. 엄마. 국가정보원 직원도 고개를 돌렸다.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던 그녀는 눈을 감았다. 손바닥 위의 온기가 사라지지 않았다. 아직 따뜻했다. 그 온기가 충성보다 따뜻했다. 수령님에 대한 충성, 조국에 대한 충성, 체제에 대한 충성, 그 모든 것보다 이 작은 온기가 더 진실했다. 더 인간적이었다. 더 따뜻했다. 눈물이 났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눈물이 흘러나왔다. 뜨거운 눈물, 손바닥의 물처럼 따뜻했다. 며칠이 지났다. 정확히는 사흘. 그녀는 보호시설에 있었다. 탈북자 임시보호시설, 서울 외곽, 조용한 주택가, 2층 건물, 낡았지만 깨끗했다. 난방이 되었다. 따뜻했다. 벽에는 하얀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다. 깨끗한 흰색, 얼룩이 없었다. 김일성 초상화가 없었다. 김정일 초상화도 없었다. 선전 구호도 없었다. 그냥 하얀 벽, 텅 빈 벽. 하지만 그 빈 공간이 자유였다. 식당이 있었다. 공동 식당. 3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크기. 김치 냄새가 났다. 시큼하고 알싸한 냄새. 고향 냄새 같았다. 하지만 조금 달랐다. 남한식 김치. 덜 짰다. 더 달았다. 밥은 공짜였다. 하루 세 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아무도 제한하지 않았다. 배급표도 필요 없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첫날 식사 때 밥을 받고 반찬을 받고 국을 받고 의자에 앉았다. 먹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보호관이 다가왔다. 젊은 여자, 20대 후반, 부드러운 인상, 맛있으세요? 보호관이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물었다. 이렇게 먹어도 아무도 불러가진 않아요. 보호관이 잠시 멍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당연하죠. 여기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마음껏 드세요. 당연. 그 단어가 그녀의 귀 속에 맴돌았다. 당연한 것. 먹는 것이 당연한 것. 배고프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 북한에서는 당연하지 않았다. 먹는 것도 특권이었다. 배부른 것도 특권이었다. 살아있는 것조차 특권이었다. 밤이 되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 침대 2개, 책상 하나, 옷장 하나, 창문이 있었다. 커튼이 쳐져 있었다. 불을 켰다. 전등 스위치를 올렸다. 탁! 불이 켜졌다. 환하게, 안정적으로,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는 불을 끄지 못했다. 침대에 누웠지만 불을 켜놓았다. 북한에서는 전기가 항상 끊겼다. 밤이 되면 어둠이 찾아왔다. 전기가 나가면 촛불을 켰다. 촛불도 부족하면 어둠 속에서 잤다. 어둠이 두려웠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누가 오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빛이 낯설었다. 항상 켜져 있는 빛, 꺼지지 않는 빛. 그녀는 천장을 바라봤다. 불을 켜놓고 눈을 감지 못했다. 혹시 이 빛이 사라질까봐. 혹시 눈을 뜨면 다시 어둠일까봐. 혹시 이 모든 것이 꿈일까봐. 아들이 옆 침대에서 말했다.
엄마, 불 좀 꺼. 눈이 부셔. 그녀는 대답했다. 조금만, 조금만 더 켜놔. 아들은 이불을 뒤집어 썼다. 빛을 가렸다. 그리고 잠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빛을 보며 깨어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보호관이 그녀를 불렀다. 병원 예약이 잡혔다고. 아들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병원, 큰 병원, 대학병원, 서울 시내. 건물이 컸다. 10층이 넘었다. 유리와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 현대적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가 넓었다. 천장이 높았다. 사람들이 많았다. 대기실, 소아신경과 대기실, 의자가 줄지어 있었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번호표를 받았다. 15번, 앞에 14명.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마침내 호출되었다. 15번 환자분, 들어오세요. 진료실, 밝은 방, 의사가 앉아 있었다. 50대 남자, 흰 가운, 청진기를 목에 걸었다. 의사가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그녀는 의자에 앉았다. 아들도 옆에 앉았다. 의사가 서류를 봤다. 그리고 질문했다. 증상을 설명해 주세요. 그녀는 설명했다. 간질, 발작, 경련, 의식상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메모했다. 그리고 검사를 했다. 뇌파 검사, 자기 공명 영상 촬영, 혈액 검사.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다시 병원에 갔다. 의사가 그녀를 불렀다.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서류를 펼쳤다. 영상 자료를 보여줬다. 뇌사진, 뇌파 그래프. 그리고 말했다. 아드님, 측두엽 간질입니다. 수술로 치료 가능합니다. 성공률은 80% 이상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사의 손을 붙잡았다. 양손으로 꽉. 진짜. 목소리가 떨렸다. 낫는다고요. 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치료 가능합니다. 약물 치료와 수술을 병행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다. 입이 열리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참을 수 없었다. 와르르. 소리내어 울었다. 치료 가능한 병. 북한에서는 불치병이라 했던 병. 정신결함이라 했던 병. 격리해야 한다던 병. 거짓이었다. 모두 거짓이었다. 속였다. 나라가 국민을 속였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김일성 초상화가 무너졌다. 산산조각 났다. 가루가 되었다. 15년간 매일 아침 경배하던 초상화. 충성을 맹세하던 초상화. 모든 것을 바쳤던 초상화. 한순간에 무너졌다. 의사의 손, 따뜻한 손, 살아있는 손, 치유하는 손, 병실 공기, 따뜻한 공기, 깨끗한 공기, 소독약 냄새가 났지만 희망의 냄새 같았다. 창밖의 하늘, 푸른 하늘, 구름이 흘러갔다. 자유롭게. 그 하늘은 선전 화면에서 본 적국의 하늘이 아니었다. 암흑의 하늘이 아니었다. 악마의 하늘이 아니었다. 진짜 하늘이었다. 사람이 사는 곳의 하늘. 자유가 있는 곳의 하늘. 선전이 거짓이었다면 그녀는 생각했다. 내 삶 전체가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의사가 물 한 컵을 건넸다. 천천히 마시세요. 괜찮습니다. 그녀는 물을 받았다. 종이컵. 투명한 물. 마셨다.
천천히 목으로 넘어갔다. 시원했다. 깨끗했다. 하나원, 통일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사회 적응 교육, 일주일째 매일 수업이 있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국어 교육, 남한 말투, 남한 단어, 북한과 다른 표현들, 사회 교육,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직업교육, 이력서 쓰기, 면접 보기, 일자리 찾기. 그날은 사회교육 시간이었다. 교사가 앞에 섰다. 30대 여자, 밝은 표정. 여러분, 교사가 말했다. 이 나라에선 누구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교사가 그녀를 봤다. 네, 말씀하세요. 그녀가 물었다. 지도자의 말에 의문을 가져도 됩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녀를 봤다. 다른 탈북자들도 놀란 표정들. 교사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부드럽게,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교사가 말했다. 의심할 수 있는 권리, 질문할 수 있는 권리, 반대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다. 천천히, 한 글자씩. 민주주의, 의심해도 되는 세상. 밑줄을 그었다. 2번, 3번, 중요한 말, 잊으면 안 되는 말. 수업이 끝났다. 그녀는 혼자 남았다. 강의실에 노트를 펼쳐놓고 적힌 글자들을 봤다. 민주주의, 자유, 인권, 권리. 북한에서는 배우지 못한 단어들. 많이 배웠지만 다른 의미였던 단어들. 북한에서 자유는 수령님을 위한 자유였다. 조국을 위한 자유였다. 개인의 자유가 아니었다. 하지만 여기서 자유는 개인의 것이었다. 나의 것이었다. 선택할 수 있는 것,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날 밤, 그녀는 외출 허가를 받았다. 보호관과 함께 한강변으로 갔다. 한강,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 넓고 긴 강, 강변 산책로.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운동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평화로운 풍경, 일상의 풍경. 그녀도 걸었다. 천천히, 강을 따라. 강물 위로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 봄바람. 도강하던 그날, 압록강의 바람은 차가웠다. 뼈를 파고들었다. 죽음의 바람이었다. 하지만 한강의 바람은 따뜻했다. 부드러웠다. 생명의 바람이었다. 강물, 압록강의 물은 얼어 있었다. 딱딱한 얼음, 깨지기 쉬운 얼음, 빠지면 죽는 얼음. 하지만 한강의 물은 흘렀다. 자유롭게, 막힘없이, 생명처럼. 불빛, 강 건너편에서 불빛이 보였다. 건물들의 불빛, 수많은 불빛. 그 불빛들이 강물 위로 반사되었다. 흘렀다. 물결을 따라. 아름다웠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압록강은 죽음의 강이었지. 얼음의 강이었지. 공포의 강이었지. 하지만 한강은 멈췄다. 목이 메었다. 계속 말했다. 사람의 강이야. 생명의 강이야.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밤하늘. 별은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다. 네온 사인, 가로등, 건물 조명, 차 불빛, 별빛을 지웠다. 하지만 그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의 별이었다. 사람들이 사는 증거, 자유롭게 사는 증거. 그녀는 저장 장치를 꺼내 들었다. 주머니에서 은색 금속, 작고 차가운 금속.
그 속에는 15년 연구가 들어 있었다. 핵무기 설계도, 플루토늄 추출 기술, 농축 우라늄 제조법, 죽음의 지식, 파괴의 기술. 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의 진실의 증거였다. 살아온 증거, 탈출한 증거, 선택한 증거. 이건 무기를 위한 게 아니야. 그녀가 속삭였다. 더 이상 죽음을 위한 게 아니야. 이건 목소리가 떨렸다. 인간을 위한 증언이야. 진실을 위한 증거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다. 참았다.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결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저장 장치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강물을 바라봤다. 흐르는 물을, 멈추지 않는 물을. 그녀도 흐를 것이다. 앞으로 계속 멈추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지만 진실한 자신으로. 아들을 치료할 것이다. 학교에 보낼 것이다.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도 다시 연구를 할 것이다. 하지만 죽음을 만드는 연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연구를, 핵이 아니라 의학, 파괴가 아니라 치유. 그녀는 여전히 과학자였다. 여전히 연구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목적을 위해 보호관이 다가왔다. 슬슬 돌아가야 해요. 부드러운 목소리.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을 봤다. 그리고 돌아섰다. 걸어갔다. 산책로를 따라, 불빛을 따라, 미래를 향해. 그녀는 여전히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죽음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기술로.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핵보다 강한 것. 그것은 진실이었다. 그리고 온기였다. 인간의 온기. 그것이 그녀를 살렸다. 그것이 그녀를 자유롭게 했다. 그것이 그녀를 인간으로 만들었다. 따뜻한 물 한 줄기. 그것이 시작이었다. 10초의 붕괴. 10초의 재탄생.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